제가 오늘 아,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2024년 RAS에 발표된 글림 3D Range Inertial Localization and Mapping with GPU Accelerated Scan Matching Factors라는 논문입니다. 먼저 발표는 Introduction, Method, Experiment, Conclusion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어, 레인지 센서와 IMU 센서를 결합하여 스테이트를 추정하는 방식은 크게 필터링 베이스와 포즈 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으로 나눌 수 있고, 이 각각의 방법들은 다시 타이틀리 커플드와 루즐리 커플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타이틀리 커플드와 루즐리 커플드의 기준은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각각의 센서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스테이트를 추정을 하게 되면 루즐리 커플드라고 할 수 있고, 스테이트 추정 자체를 두 센서가 융합하여 진행을 한다면 타이틀리 커플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필터링 베이스드와 포즈웹 옵티마이제이션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먼저 필터링 베이스드는 새로운 옵저베이션이 이 current 스테이트에 들어왔을 경우 가장 최신의 레이티스트 스테이트로부터 해당 옵저베이션을 사용하여 현재 상태를 추정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전 상태에서 곧바로 현재 상태를 추정하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이런 오버랩이 적은 상황에서는 스테이트스 간의 릴레이티드 포즈를 추정하는 데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포즈 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의 경우 릴레이티드 포즈의 관계를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정의한 후 릴레이티드 포즈의 에러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 진행되는 방법입니다. 이때 필터링 베이스드의 방법론과 가장 다른 차이점은 이 필터링 베이스드가 가장 직전의 스테이트만을 이용하여 현재 상태를 추정하였다면 포즈 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의 경우 과거의 상태들을 모두 활용을 하여 현재 상태를 추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두 방법은 모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현재 오도메트리 추정 방법론들이 대부분 필터링 베이스드로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추론해 보면 우선 당연히 직전의 상태만을 이용하여 현재 상태를 추정하는 필터링 베이스드 방법론들에 비해 포즈 그래프를 이용할 경우 이전의 모든 상태를 활용하여 추정을 하기 때문에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의 모든 상태를 이용하여 현재 상태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상태에서 키프레임을 먼저 뽑고 그 키프레임으로 선정된 애들에 한해서 스테이트를 추정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어느 정도 해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포즈 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대로 두 포즈들 간의 릴레이티브 포즈를 스캔 매칭의 결과를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스캔 매칭은 ICP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 스캔 매칭, 즉 ICP의 결과는 대부분 넌 리니어하고 넌 컨티뉴티 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정확한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코베리언스를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즈 그래프도 필터링 베이스드와 동일하게 스테이트 사이의 오버랩이 적을 경우 스캔 매칭 결과 자체가 별로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럴 경우 릴레이티브 포즈 자체를 정의하는 데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 때문에 라지 루프와 같은 환경에서는 드리프트를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필터링 베이스드와 비슷한 한계를 가지면서도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는 오히려 높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은 대부분 필터링 베이스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전의 스테이트만을 사용하는 것보다 과거의 스테이트를 고려하는 것이 현재 상태를 추정하는 데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포즈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이 가지고 있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정의하지 않고 릴레이티브 포즈 자체와 에러를 직접적으로 전달을 함으로써 이러한 에러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기존의 GT쌤에 존재하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기반의 릴레이티브 포즈를 가지고 다음 상태를 정의하는 이 비트윈 팩터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전달하는 커스텀 팩터를 정의를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소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글림이랑 없는 논문에서는 오도메트리를 추정하는 데 있어 필터링 베이스드보다 과거의 상태까지를 고려한 포즈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을 기반으로 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커스텀 팩터를 매칭 코스트 팩터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하여 다음 상태와 현재 상태의 그 릴레이티브 포즈를 정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때 릴레이티브 포즈를 구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ICP가 사용이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본 논문에서는 그냥 ICP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셀라이즈드 GICP라는 방법을 이용해 다음 이게 스캔 매칭을 진행합니다. 이 복셀라이즈드 GICP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복셀라이즈드 GICP는 기존의 GICP 방법과 NDT라는 방법을 서로 결합하여 만든 새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론도 이 본 논문의 저자인 코이데가 아이크라에 게재한 논문이라서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 GICP를 먼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자면 먼저 GICP의 경우 모든 포인트에 대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정의합니다. 이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미는 해당 포인트의 포지션 자체를 의미하고 코베리언스는 해당 포인트와 가장 가까운 몇 개의 포인트를 추출하여 그 포인트들 간의 관계로 코베리언스를 정의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옵저베이션이 들어올 때마다 모든 포인트에 대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정의합니다. 이때 i번째 프레임과 j번째 프레임은 연속된 두 프레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i번째 프레임에서 이렇게 보라색의 코베리언스를 가지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정의했다면 이 바로 다음 프레임인 이 j번째 프레임에서 이 파란색 디스트리뷰션을 정의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이 과정이 GICP의 프리 프로세싱과 같은 과정이고 이 프리 프로세싱 과정이 끝나고 나면 두 포인트들 간의 코레스폰던스를 계산을 해야 할 텐데 GICP에서는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의 코레스폰던스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디스트리뷰션과 디스트리뷰션 사이의 코레스폰던스를 계산합니다. 먼저 제2번째 프레임에서 아까 정의했던 그 해당 포인트와 그 디스트리뷰션 자체를 i번째 프레임으로 좌표계를 변환을 합니다. 그리고 i번째 프레임에 존재하는 포인트들 중에 디스트리뷰션 중에 해당 포인트와 가장 가까운 몇 개의 포인트를 추출을 하여 그 포인트들 간의 관계로 디스트리뷰션 투 디스트리뷰션 코레스폰던스를 정의합니다. 하지만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 코베리언스를 정의하는데 이미 KNN 서치를 한번 진행을 했고 이제 i번째 프레임으로 들어와서도 자기와 가장 가까운 디스트리뷰션을 찾기 위해 KNN 서치를 한 번 더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굉장히 높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GICP와 같이 결합된 NDT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NDT 방법 또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하여 두 이제 프레임 간의 그 코레스폰던스를 구하는 방법이지만 포인트에 대한 그 디스트리뷰션을 전부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를 일단 먼저 복셀라이제이션을 진행한 후 해당 복셀에 들어간 포인트들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정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셀에 들어온 포인트에 대해서 이 디스트리뷰션을 정의하기 때문에 만약 그러니까 복셀 안에 포인트 개수가 너무 적다면 코비리언스 자체를 잘 정의하지 못하게 돼서 해당 복셀을 대표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션을 정의하지 못하게 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복셀라이제이션과 복셀의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는 그 과정이 NDT의 프로프로세싱의 과정이고 이 과정 또한 모든 프레임에 대해서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이때 제2번째 프레임에 존재하는 이 모든 포인트 클라우드들이 i번째 프레임으로 변환되어 두 프레임 간의 코레스폰던스를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코레스폰던스를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마찬가지로 GICP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i번째 프레임에 존재하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먼저 제2번째 죄송합니다. 제2번째 프레임에 존재하는 포인트 클라우드 자체를 i번째 프레임으로 변환을 한 후 그 i번째 프레임 내의 존재하는 복셀 맵에서 이 해당 포인트가 어느 복셀에 속하는지를 계산을 합니다. 이때 계산하는 이 펑션은 floor라는 펑션이고 이 R이 이 복셀 맵의 레졸루션을 의미합니다. 이 펑션은 그냥 만약에 3,5가 있고 레졸루션이 1이라면 3.5가 될 텐데 나누면 이 3.5 중에 3.5보다 작은 정수 중에 가장 큰 정수, 즉 3.5면 3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좌표에 대해서 x, y, g에 대해서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그 해당 포인트가 속하는 복셀을 찾아서 만약에 이 첫 번째 복셀에 속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 복셀에 존재하는 이 복셀의 디스트리뷰션과 포인트 사이의 코레스폰던스를 계산하는 게 이 NDT의 추정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방법에서 이 NDT는 KNN을 진행하지 않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테이셔널 코스트와 아까 말씀드린 그 GICP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하지만 이게 복셀 레졸루션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에서 이 복셀의 레졸루션을 어댑티브하게 적용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 복셀 자체가 환경이나 센서에 대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댑티브한 복셀을 적용한 방법론들은 별로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각각의 방법론들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 저자인 호이데가 복셀라이즈드 GICP라는 새로운 스캔 매칭 방법을 제안합니다. 먼저 GICP와 동일한 방법으로 모든 포인트에 대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정의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포인트 근처의 KN의 서치를 통해 구한 그 네이버 포인트들로 코베리언스를 정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들이 어느 복셀에 속하는지 복셀라이제이션을 진행한 후 해당 복셀에 들어온 포인트들의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해 그 복셀을 대표하는 디스트리뷰션을 정의합니다. 이때 아까 NDT에서는 하나의 그러니까 복셀 안에 포인트 개수가 너무 적을 경우 디스트리뷰션을 정의할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포인트가 디스트리뷰션을 갖고 있고 그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는 포인트들이 복셀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 복셀 안에 구성된 포인트의 개수가 너무 적더라도 해당 복셀을 대표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션을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복셀라이즈드 GICP의 프리 프로세싱과 같은 과정이고 이 과정 또한 연속된 두 프레임에서 그리고 모든 프레임에서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후 만약에 제2번째 프레임이 i번째 프레임 다음에 존재한다고 하면 제2번째 프레임에서 디스트리뷰션을 정리한 이 디스트리뷰션 자체를 i번째 프레임으로 변환한 후 i번째 프레임에서 코레스폰던스를 계산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코레스폰던스를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i번째 프레임으로 변환된 제2번째 포인트를 이 파란색 포인트라고 하고 i번째의 복셀 맵에 존재하는 복셀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 GVICP의 경우 프레임의 복셀 맵이 같이 저장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번째 복셀 맵은 존재를 하는 상태이고 이제 제2번째에서 변환이 된 그 포인트를 이 i번째 복셀 맵의 어느 복셀에 속하니를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같은 복셀 안에 두 디스트리뷰션이 들어오게 될 텐데 이때 이 디스트리뷰션 간의 코레스폰던스를 가지고 에러 펑션을 정의를 하고 이 에러 펑션 자체가 매칭 코스트 팩터로 다음 노드나 아니면 다다음 노드로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같은 복셀에 들어갔다고 무조건적으로 코레스폰던스를 계산해 버리면 인도어 환경과 같은 좁은 복도가 이어져 있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코너와 같은 부분에서 같은 평면에 존재하지 않는데 가장 가까운 포인트가 있다면 그 포인트로 이제 그 코레스폰던스를 정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이 같은 평면에 존재하는 두 포인트의 거리가 D1, 다른 평면에 존재하는 이 두 포인트의 거리가 D2라고 하면 D2가 D1보다 짧다면 대부분의 KNN 서치에서는 평면 자체를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 포인트의 단순 유클리디안 거리만 짧다면 두 포인트를 가지고 코레스폰던스를 계산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코레스폰던스 자체의 에러가 되게 커진다고 합니다. 모서리에서도 마찬가지의 얘기입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복셀 인덱스를 찾기 전에 약간 프로세싱의 프로세싱의 느낌으로 같은 평면에 존재하는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지를 먼저 판단한 후 같은 평면에 존재한다고 생각이 드는 애들에 대해서만 복셀라이제이션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본 논문에서 그 같은 평면에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음 수식과 같은데 이게 어떻게 정의된 건지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 I 프레임에 존재하는 PK라는 포인트가 존재하는 평면의 법선 벡터를 NK라고 정의를 한다면 이 NK와 이 두 포인트들 사이의 벡터가 이루는 두 포인트들 사이의 내적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유 이 i맵으로 iframe으로 변환된 제2번째 프레임과 이 pk 사이의 이 벡터와 이 법선 벡터의 내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값이 0보다 작다는 건 아무래도 이 내적 자체가 코사인 세타가 곱해지기 때문에 이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아지는 상태는 아무래도 세타가 90도보다 커질 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세타가 90도보다 커졌다면 두 포인트는 같은 평면에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90도보다 작다면 두 포인트는 다른 평면에 존재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다른 평면에 존재하는 포인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시를 하고 같은 평면에 존재하는 포인트에 대해서만 복셀라이제이션을 진행하고 복셀라이제이션을 진행한 후에 디스트리뷰션 투 디스트리뷰션의 코레스폰던스를 정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찾은 디스트리뷰션 간의 에러가 이 D2의 D2D 제곱의 이 에러 펑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DK는 복셀에 존재하는 디스트리뷰션의 민과 현재 포인트 디스트리뷰션의 민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는 두 에러 펑션을 이런 식으로 매칭 코스트 펑션 자체의 에러 펑션으로 정의를 하게 되고 이렇게 정의된 에러 펑션들은 밑에 과정을 통해 선형화가 진행되어 이제 최적화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앞서 설명드린 매칭 코스트 팩터는 오도메트리 에스티메이션 그리고 로컬 매핑, 글로벌 매핑에서 모두 생성이 됩니다. 이때 복셀의 레졸루션을 각 방법이 진행될 때마다 2배씩 늘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복셀의 레졸루션은 아까 말씀드린 복셀라이즈드 GICP를 만들 때 정의한 그 복셀을 얘기하는 거고 그 복셀 맵의 레졸루션을 각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2배씩 늘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무수히 많은 매칭 코스트 팩터들이 생성이 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 무수히 많은 매칭 코스트 팩터들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GPU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GPU를 사용할 때 각각의 매칭 코스트 팩터들에 대해 따로따로 GPU를 반복해서 호출을 한다면 이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각 노드에 대해 생성된 모든 매칭 코스트 팩터들을 이런 식으로 직렬화를 진행을 하고 여기서 직렬화는 각 메모리 블럭에 연속된 메모리 블럭에 그냥 각각의 데이터들을 넣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직렬화된 데이터를 GPU를 호출하여 GPU에게 넘겨준 후 GPU에서 이러한 과정들을 병렬적으로 처리한 뒤
처리한 그 결과를 다시 직렬화하여 CPU로 전달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IMU 프리인테그레이션 팩터입니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스캔 매칭 자체를 복셀라이즈드 ICP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복셀라이즈드 ICP에서 I 프레임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J 프레임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I 프레임으로 변환을 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변환을 할 때 초기 추정치로 주어지는 그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가 이 IMU 프리인테그레이션 팩터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IMU 프리인테그레이션의 경우 제가 지난번 발표였던 페스트리오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었던 적이 있어서 더 딥하게는 설명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자면 이 I프레임과 J프레임 사이에 들어온 IMU 메저먼트로 두 포즈 간의 릴레이티브 포즈를 정의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정의할 때 쓰는 이 공식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등가속도 운동과 등속 원운동을 가정한 뒤 이제 구한 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한 이 릴레이티브 포즈를 이제 앞단에 썼던 매칭 코스트 팩터의 이니셜 포즈로 주어진 후 나온 이 J번째 프레임과 I번째 프레임 사이의 포즈 자체와 이 프리인테그레이션으로 얻은 I번째 프레임의 차이를 이 E의 IMU 제곱의 에러 펑션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제 매칭 코스트 팩터와 프리인테그레이션 팩터가 본 논문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전체적인 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레인지 센서와 IMU를 활용한 오도메트리 방식을 제안하고는 있지만 모듈화를 굉장히 잘 해놨기 때문에 추가적인 센서들을 더 용이하게 추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추가적인 센서 중 하나로 카메라를 넣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소개를 하고 있어서 이 인풋 데이터로 포인트 클라우드와 이미지 그리고 IMU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IMU 데이터와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한 디스큐인과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위한 이 그 다운샘플링과 NN서치가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먼저 다운샘플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다운샘플링이 진행되는지에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코드를 조금 찾아봤는데 먼저 옵션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복셀 그리드 다운샘플링이고 또 다른 하나는 랜덤 그리드 다운샘플링이 존재하는데 복셀 그리드 다운샘플링은 제가 이전에 페스리오 2를 발표하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자면 공간 자체를 3D 큐브로 나눈 뒤 해당 큐브를 복셀이라고 정의를 하고 각 복셀에 들어온 포인트 클라우드들을 모은 다음 해당 포인트 클라우드 중에서 복셀의 센터 포인트와 가장 가까운 포인트 하나만을 남기고 복셀에 들어온 모든 포인트 클라우드를 지우는 그 과정을 복셀 그리드 다운샘플링이라고 하고 랜덤 그리드 다운샘플링은 복셀 그리드 다운샘플링과 동일한 방식으로 복셀을 정의하는 것과 포인트를 모으는 것까지는 같지만 이 복셀 안에 들어온 포인트 클라우드들 중에서 랜덤으로 몇 개의 포인트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랜덤으로 남기는 그 포인트 클라우드의 개수는 복셀 안에 들어온 포인트 클라우드 중에서 몇 퍼센트만을 남긴다라고 정의가 되는데 이때 이 몇 퍼센트가 랜덤 레이트라고 정의가 되고 만약에 이 랜덤 레이트가 0.3이라면 즉 30%라면 이 복셀 안에 10개의 포인트가 존재할 때 랜덤으로 3개의 포인트만을 남기고 나머지 7개의 포인트는 제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복셀 그리드 다운샘플링의 경우 센터 포인트와 가장 가까운 포인트를 계속해서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랜덤으로 복셀 안에 남을 포인트를 선정하는 랜덤 그리드 다운샘플링보다 당연히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복셀의 중간 지점, 즉 센터 포인트와 가장 가까운 포인트를 추출했기 때문에 해당 포인트가 복셀을 대표할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좀 더 잘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운샘플링 이후의 포인트 클라우드가 좀 더 균일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옵션 중 본인의 환경에 맞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운샘플링이 끝나면 다운샘플링 된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해 NN서치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NN서치는 앞서 말씀드린 VGICP의 프리프로세싱이랑 동일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다운샘플링이 끝난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해 KNN서치를 통해 그 주변 몇 개의 포인트로 코베리언스를 정의한 후 해당 포인트 모든 포인트들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정의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KNN 서치가 오직 이 과정에서만 사용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트리뷰션 계산이 완료가 되면 이 포인트들에 대해 디스큐잉이 진행이 됩니다. 사실 저는 이 과정이 살짝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사실 조금 더 나은 결과의 뭔가 코베리언스를 구하려면 디스큐잉을 먼저 진행한 다음에 디스큐잉이 된 애들로 NN서치를 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정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본 저자는 이게 NN서치가 끝난 다음에 디스큐잉을 진행을 해서 이 부분은 조금 의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디스큐잉은 언디스토션이라고도 하는데 라이다가 진행함에 있어 만약에 그 로봇 자체의 모션이 발생했다면 라이다에도 모션 에러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션 에러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페스트리오 2에서 이제 제안이 됐던 방법과 동일하게 디스큐잉이 진행이 됩니다. 이 디스큐잉은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자면 해당 포인트 클라우드가 들어온 타임 스탬프와 가장 가까운 IMU 메저먼트를 찾아서 해당 IMU 메저먼트와 이 K 시간에 존재하는 그 스테이트 사이의 변환 관계를 통해 이 모든 포인트 클라우드들을 TK의 좌표계로 프로젝션을 시킨다. 따라서 이 PK에 존재하는 이 프로젝션된 포인트 클라우드들은 다 같은 좌표계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디스큐잉 과정이 끝나면 모든 프리프로세싱 과정이 마무리된 것이고 이 프리프로세싱이 마무리된 모든 포인트들에 대해 이제 오드 배터리 추정이 시작이 됩니다. 이건 IMU와 레인지 센서를 통한 오도메트리 에스티메이션 방법을 간단하게 표현해 본 그림인데 앞서 언급했듯이 매칭 코스트 팩터들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데 포즈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의 경우 이전 상태를 전부 사용할 수가 없어서 키프레임 같은 방법을 같이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 논문에서는 키프레임에 이제 픽스드 레그 스무더이라는 방법을 같이 결합하여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이 액티브 프레임, 인액티브 프레임, 키프레임 이렇게 나누는 그 방식을 픽스 레그 스무더가 키프레임이 합쳐진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먼저 픽스드 레그 스무더는 옵티마이제이션 윈도우가 존재하고 그 윈도우의 크기는 미리 정해진 크기입니다. 이 옵티마이제이션 윈도우에서 벗어난 스테이트들은 마지널라이제이션을 한 뒤 마지널라이제이션 프레임으로 정의가 되어 이제 사용이 되고 이때 옵티마이제이션 윈도우에 존재하는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다 모두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데 사용이 되지만 옵티마이제이션 윈도우를 넘어선 노드 중 몇 개는 마지널라이제이션 노드로 정의를 하여 즉 인액티브 프레임으로 정의를 하여 이 현재 상태를 추정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오래된 데이터, 즉 이 옵티마이제이션 윈도우에서 벗어난 데이터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본 논문에서는 이 방법에 키프레임 방법을 더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최적화를 같이 진행할 이전 상태의 노드들을 조금 더 잘 고르기 위함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픽스 레그 스무더가 동일하게 이 옵티마이제이션 윈도우가 존재하고 그 중에
현재 노드와 가장 가까운 노드 몇 개는 fully connected 노드다라고 정의가 되어 이 fully connected 안에 들어온 노드들에 대해서는 모든 이제 매칭 코스트 팩터들을 정의를 하고 fully connected가 아닌 애들 중에서 그 옵티마이제이션 윈도우에 속한 애들 중에서는 키프레임으로 정의가 된 애들에 대해서만 매칭 코스트 팩터가 생성이 됩니다. 또한 마지널라이즈드 프레임에서도 마찬가지로 키프레임으로 선정된 애들에 대해서만 이 매칭 팩터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픽스 레그 스무더는 단지 노드 개수만으로 윈도우 구성 노드들을 선정하는 것이었다면 이 키프레임 선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 논문에서 그 키프레임을 선정하는 과정에도 마찬가지로 복셀 맵이 사용이 되는데 이 복셀 맵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GVICP를 하고 나면 그 해당 프레임에 대한 복셀 맵은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셀 맵을 사용하여 오버랩 레이트를 계산하게 되는데 그 계산 과정은 만약에 이제 i번째 프레임으로 변환한 j 번째 프레임 포인트 클라우드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때 이 포인트들에 대해서 복셀 인덱스를 계산을 합니다. 복셀 인덱스를 계산을 한 후 만약에 이 빨간색 복셀 즉 i번째 프레임에 존재했던 복셀 맵 안으로 그 해당 포인트 클라우드가 들어간다면 그 들어간 포인트 클라우드의 개수를 세서 오버랩 레이트를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 좀 더 자세한 그림을 보면 이 빨간색 복셀 안으로 들어온 까만색 포인트들은 노란색 포인트가 되고 이 까만색 포인트들 중에 노란색 포인트가 몇 개니가 오버랩 레이트로 선정이 됩니다. 아니, 계산이 됩니다. 이 오버랩 레이트가 90%보다 아래로 떨어질 때 키프레임이 정의가 되고 해당 프레임이 키프레임으로 정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옵티마이제이션에 들어갈 수 있는 노드의 개수들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키프레임의 개수도 정해져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이 키프레임이 계속해서 생성되면 안 되기 때문에 키프레임 그 윈도우 안에 있는 애들 중에 오래된 애들이나 별로 효용 가치가 없는 애들은 버려야 할 텐데 본 논문에서는 그 키프레임을 버리는 그 조건을 두 개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앞서 설명드린 방법과 동일하게 오버랩 레이트를 이용한 방식인데 이 오버랩 레이트는 키프레임 윈도우 안에 존재하는 첫 번째 프레임과 마지막 프레임 간의 오버랩 레이트가 5% 아래로 떨어졌다면 나중에 가장 처음 들어왔던 키프레임을 버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두 번째는 오버랩 스코어인데요. 이 오버랩 스코어는 이 밑에 식과 같이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식만 봐서는 사실 이게 어떤 점수를 의미하는지가 잘 안 와닿아서 제가 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먼저 새로운 키프레임이 정의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 새로운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윈도우 안에 존재하는 노드들 간의 그 오버랩 레이트를 계산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본 논문에서 언급하기를 이 스코어 자체는 휴리스틱하게 좀 더 이제 키프레임을 잘 선정할 수 있도록 그냥 제작한 점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좀 선정을 해보면 말씀을 드려보면 만약에 아니 새로운 키프레임이 정의가 된다면 이 0번째 프레임부터 그 n번째 프레임까지의 이 키프레임에 존재하는 모든 노드들과의 비교가 진행이 되는데 현재 프레임과 i번째 프레임 간의 오버랩 레이트를 계산을 하고 이 오버랩 레이트를 계산한 이 키프레임을 제외한 나머지 노드들에 대해서 1-오버랩 레이트의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값과 이 초록색의 값을 더한 값을 곱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값 자체가 오버랩 스코어다라고 정의가 되고 이 키프레임 안에 존재하는 노드들 중에 이 오버랩 스코어가 가장 낮은 애들이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가 잘 안 와닿아서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얘네 둘이 겹치는 비율에 비해 이 안 겹치는 비율이 높다. 즉, 이 중복 레이트에 대한 분포를 확인하려고 한 시도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본 논문에서도 이게 정확한 수식적으로 어떻게 증명이 됐다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휴리스틱한 스코어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냥 중복 분포를 본다라고 정도만 생각을 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키프레임이 어떻게 선정되는지를 얘기를 드린 거고, 이제 매칭 코스트 팩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매칭 코스트 팩터는 이 오도메트리 에스티메이션 과정에서 생성되는 애들을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 그림은 만약에 얘가 current state라고 하면 이 스테이트에 대해 얼마만큼의 매칭 코스트 팩터가 생성이 되는지를 그냥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조금 더 잘 판단을 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위해, fully connected 노드를 빨간색 영역, 액티브 노드를 초록색 영역, 그리고 키프레임을 이 파란색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매칭 코스트 팩터들이 어떤 식으로 정의되는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칭 코스트 팩터들이 어떻게 선정하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오도메트리 에스티메이션의 목적 함수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먼저 보면 이 목적 함수의 구성 요소들이 즉 팩터들이 될 거기 때문에 이 팩터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 목적 함수를 보면 알 수 있고 여기서 이 XA가 말씀드린 이 초록색 노드에 존재하는 스테이트들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XP가 이 fully connected 영역에 들어온 그 노드들, 그리고 XK가 keyframe 노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한 번에 하면서 이 목적 함수를 보더라도 이해가 좀 쉽게 되지 않아서 제가 이 앞에 존재하는 현재 노드들, 즉 액티브 노드에 들어온 애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팩터가 만들어지는지를 하나하나 조금 가정을 해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먼저 플리 커넥티드 노드를 2개, 액티브 노드를 4개, 키프레임 노드를 2개라고 정의를 하면 여기 이 앞에 있는 이 서메이션에 의해 액티브 프레임인 4개의 과정으로 이제 이 루프가 돈다. 총 4번 돈다. 즉 액티브 프레임 안에 있는 노드 개수만큼 포문이 한번 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액티브 프레임의 노드를 4개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포문이 4번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이 액티브 프레임에 존재하는 노드들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순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장 최근 프레임인 즉 큐런트 프레임에서는 이 앞에 여기서 보시면 이 풀리 커넥티드 노드와 키프레임 노드의 합집합에 존재하는 노드들 간의 매칭 코스트 팩터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노드와 이 액티브 프레임에 있는 노드들 중에 액티브 프레임에 속하는 애들과 매칭 코스트 팩터가 생기고 그 아닌 애들 중에 키프레임인 애들과 노드가 생기고 그리고 키프레임이었던 이 마지널라이즈 된 애들과 이렇게 팩터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그리고 이 매칭 코스트 팩터는 이 액티브 프레임에서 모두 동일한 과정으로 생성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으로 봐야 할 팩터는 이 IMU 팩터인데 이 IMU 팩터는 그냥 내 노드를 연결한 연속된 팩터로 생성이 된다. 즉, 이 중간중간을 다 채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선 4번의 과정을 통해 얻은 그 매칭 코스트 팩터와 IMU 팩터의 구성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 E의 MG는 마지널라이즈 에러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떤 식으로 정의를 했는지가 사실 논문에 잘 나와 있지가 않아서 추측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이 업데이트가 완료된 마지널라이즈 된 노드들에서 추정한 바이어스의 차이가 들어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확실하지는 않아서 제가 코드를 좀 더 뜯어본 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했듯이 여기까지가 IMU와 레인지 센서를 이용해서 오도메트리를 추정하는 방식이었고 본 논문에서는 이 모든 과정들이 모듈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센서들을 추가적으로 사용하는데도 용이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카메라를 사용한 팩터의 예시를 보여주기 위해 이 멀티 카메라 비주얼 컨스트레인츠를 정의를 하여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청록색 노드들이 카메라의 키프레임 노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얘네들이 랜드마크, 카메라에서 발견한 랜드마크들의 노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카메라 비주얼 컨스트레인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총 두 개로 정의를 하고 각각의 카메라에서 발견한 랜드마크들을 이렇게 정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고 나면 이 카메라 키프레임이 어떨 때 생성이 되는지가 의문이 들 텐데 본 논문에서는 이 액티브 프레임에 있는 노드들 사이에서만 카메라 프레임이 생성이 되고 이 카메라 프레임이 생성되는 조건은 만약에 이 액티브 프레임에 존재하는 두 노드 사이에 이 스레셜드보다 많은 움직임이 있었다면 카메라 키프레임이 생성이 되고 또한 어, 이 비주얼 프레임 간의 시간 차이가 스레셜드보다 더 많이 흘렀다면 그 비주얼 키프레임이 정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디폴트로 사용하고 있는 값은 변이랑 로테이션 차이는 이 0.25m 15도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고 이 비주얼 키프레임의 시간 차이는 3초로 정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지에서 피처를 추출을 해서 이제 랜드마크를 정의를 하게 될 텐데 이 피처를 추출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본 논문에서도 다루고 있지 않고 레퍼런스로 이 비타민 E라는 논문을 그냥 언급만 하고 있어서 저도 이 비타민 E를 통해 얻은 피처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다음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저도 찾아봤을 때는 이미지의 1차 미분과 2차 미분 결과를 이용하여 뭐 극점을 찾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비주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뭔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피처들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액티브 프레임에 존재하는 노드들 사이에서 이 비주얼 키 프레임이 정의가 되는데 만약에 이 비주얼 키 프레임 C0가 X4와 X5 사이에서 생성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노드들 사이에서는 오로지 선형 모션만이 있다라는 가정을 통해 이 선형식을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알파는 이 두 노드들 사이의 시간 간격 분의 어, 이전 노드와 현재 그 비주얼 키프레임 사이의 시간 간격의 비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형 모션을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분점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도 선형의 원 운동만 있다라는 가정을 통해 이 알파와 두 노드의 로테이션을 이용해서 이 C0의 로테이션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 선형 방정식을 통해 얻은 이 C0의 스테이트를 이 RCT와 PCT의 SE3로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이 선형 방정식을 통해 얻은 스테이트와 이 CT라는 값은 프리인테그레이션을 통해 얻은 값인데 아무래도 이 이미지가 들어온 타임스탬프를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 타임스탬프와 가장 가까운 IMU 메저먼트를 찾아서 이 노드 사이의 스테이트를 추정하는 방식이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논문에서 다루고 있지 않아서 저의 추정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리인테그레이션으로 추정한 결과와 선형 방정식을 통해 얻은 이 결과
차이 자체를 비주얼 키프레임의 포지션 에러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이 포지션 에러는 이렇게 뭐 두 선형방 정식과 IMU의 그 차이를 이용해서 구했다면 어 이제는 그 피처 포인트들 간의 코레스폰던스를 고려한 에러 텀이 하나가 있어야 할 텐데 그 텀을 구하기 전에 우리 아웃라이어를 제거를 해야 합니다. 이 아웃라이어를 제거를 할 때는 란삭과 프로젝션 에러를 이용하여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애들에 대해서만 인라이어로 정의가 되어 인라이어들에 대해서 피처 코레스폰던스를 구하는 과정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본 논문에서는 랜드마크의 3D 포지션을 알고 있다라는 가정을 한 다음에 이 이후의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이 랜드마크에 해당하는 포인트 클라우드와 이제 쌍이 맞는 피처가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란삭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 프로젝션 에러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두 프레임 간의 그러니까 C0와 C1 간의 그 릴레이티브 포즈는 앞서 말씀드린 그 오도메트리 추정한 그 결과로서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그 결과를 통해 변환한 이 아이프레임에 존재하는 그 포인트를 그러니까 피처를 제2번째 프레임으로 변환을 해서 그 변환된 포인트와 이 원래 존재했던 포인트들 간의 에러를 계산해서 그 에러가 만약에 뭐 스레시홀드보다 크다면 그 피처는 아웃라이어다라고 정의를 하고 해당 피처는 버린 이후에 그 인라이어들에 대해서만 다음 과정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비주얼 피처들 간의 코레스폰던스 에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에러는 어, 사실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현재 존재하는 이 랜드마크의 포인트를 각각의 캠으로 프로젝션한 이 결과와 진짜로 추출했던 포인트의 결과 추출했던 피처들 사이의 2D 에러를 이 비주얼 에러로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사실 이 부분은 확실하지는 않아서 저보다 이제 비주얼을 훨씬 많이 아시는 선배님들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기는 합니다. 여기서 이 파이가 프로젝션 펑션이고 이 로우가 로보스트 커널이라는 슈퍼 로보스트 커널이라는 펑션을 통해 나온 결과로서 이런 식으로 에러가 정의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도메트리 과정이 끝나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매핑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매핑 과정은 크게 로컬 매핑과 글로벌 매핑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먼저 로컬 매핑의 주요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픽스드 스무더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널라이즈 된 프레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지널라이즈 된 프레임들은 앞에 큐런트 노드가 들어와서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해당 노드들에 대해서는 업데이트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업데이트가 끝난 이 마지널라이제이션 된 노드 프레임에 대해서 이제 서브맵을 구성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 가장 특이했던 점은 이 로컬 매핑을 하기 전에 디스큐잉을 한 번 더 진행을 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오도메트리 추정이 끝난 다음에는 오도메트리들이 전부 다 최적화가 된 상태일 거기 때문에 최적화 이전에 진행했던 디스큐잉보다 더 정확한 디스큐잉이 가능해져서 이제 이 디스큐잉을 한 번 더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스큐잉이 끝난 노드들을 이제 전부 이제 다시 아니 VGICP를 진행을 하는데 이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VGICP를 진행할 때 복셀의 레졸루션이 오도메트리 에스티메이션을 할 때의 복셀보다 2배가 커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좀 더 줄이기 위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킹이 끝난 애들에 대해 NN 서치를 진행하여 디스트리뷰션을 정의하고 그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가지고 복셀 맵을 다시 생성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프리 프로세싱과 비슷한 과정을 거친 마지널라이제이션 된 노드들이 서브맵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브맵이 될 후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서브맵에서는 다시 한번 키프레임을 뽑아서 키프레임으로 선정된 애들만이 서브맵 모듈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키프레임은 앞서 오토메트리 에스티메이션을 할 때 선정한 키프레임과 다른 방식으로 선정이 되는 새롭게 선정된 키프레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서브맵에서의 키프레임을 선정하는 방식은 이 서브맵 모듈 내의 가장 최신의 스테이트와 현재 스테이트 사이의 이 그 오버랩 레이트가 스레숄드 이하이거나 제가 이 상황이라고 썼는데 이하가 맞는 표현이고 그러니까 이하이거나 오버랩 레이트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노드, 그러니까 서브 웹 모듈에 들어가 있는 첫 번째 노드랑 마지막 노드의 오버랩 레이트가 어느 정도 이하다일 때 새로운 서브 웹 노드가 생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브맵 모듈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는 것은 그냥 글로벌 맵을 만드는 것과 같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 서브맵 모듈에 노드가 어느 정도 차게 되면 그 서브맵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을 하고 그 옵티마이제이션의 결과를 글로벌 맵으로 넘겨주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서브맵 모듈이 닫히는 조건은 서브맵 모듈 내의 키프레임이 스레숄드보다 이상 들어왔거나 스레숄드 이상 들어왔거나 모듈 내의 이 first 프레임과 마지막 프레임의 오버랩의 차이가 스레숄드 이하가 됐을 때 이제 이 서브맵 모듈이 닫혀서 글로벌 맵으로 넘겨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서브맵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서브맵의 옵티마이제이션 또한 이 목적 함수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이 목적 함수를 통해 우리는 이 서브맵 내에서 어떤 팩터들이 생성이 됐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어서 이 목적 함수를 먼저 보고 팩터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브맵 모듈 내에 존재하는 집합을 XS라고 하면 이 XS 집합에서 나올 수 있는 두 개의 컨비네이션은 모두 매칭 코스트 펑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노드들이 매칭 코스트 펑션 팩터로 이어져 있고 그리고 이 IMU 프리인테그레이션의 에러 또한 각 노드들의 연속된 노드들 중간중간에 생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 바이어스와 이 벨로시티의 에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마지널라이제이션 된 애들에게서 얻은 바이어스와 벨로시티가 있을 텐데 그것과 업데이트된 노드들 사이의 차이를 이렇게 에러 BV로 정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옵티마이제이션이 이 목적 함수를 통해서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글로벌 맵 모듈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글로벌 매핑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 X0라는 서브맵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린 뒤 큰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서브맵의 업데이트가 끝나면 글로벌 맵에서의 서브맵 스테이트가 정의가 됩니다. 이 서브맵 스테이트는 이 서브맵에 존재하는 노드들의 중간 노드, 즉 서브맵의 n서브의 그 노드가 n서브계의 노드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2분의 n 서브 번째의 스테이트가 이 글로벌 맵의 서브맵 스테이트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각각의 서브맵의 중간 노드들을 그냥 스테이트
글로벌 맵의 스테이트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노드들 간의 인터벌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에러 또한 굉장히 커지게 되어서 본 논문에서는 이 서브맵 을 또 두 개의 노드 간의 관계로 다 재정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새롭게 정의한 이 노드들을 엔드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엔드포인트는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는 것이냐면 예를 들어 X1의 서브맵이 있다고 하면 X0 서브맵에 대해 옵티마이제이션이 완료된 이 X0R의 스테이트에서 이 타임 인터벌로 구한 IMU 프리인테그레이션 스테이트 결과를 이 X1L로 정의를 하고 이 X1L로부터 정의를 한 게 아니라 이 서브맵 내에서 아까 프리인테그레이션을 연속된 팩터로서 연결을 계속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연속된 팩터들로 통해 얻은 이 마지막 노드의 결과가 이 X1R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X1에서 N까지의 이 시간 동안 쌓은 그 IMU 스테이트가 이 X1R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보다 적합한 스테이트가 서브맵 스테이트와 이 엔드포인트를 정의를 하기 위해 이 에러 펑션, 이 밑에 정의된 에러 펑션을 최소화하도록 옵티마이제이션이 진행이 되는데 이 에러 펑션은 이렇게 보면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 에러 펑션 자체를 좀 전개를 해보면 그냥 실제 존재했던 그 서브맵의 첫 번째 노드랑 저희가 프리인테그레이션으로 추정했던 첫 번째 노드 사이의 그 간격을 이 EPL이라는 에러 펑션으로 정의를 하고 이렇게 이 X1에서부터 프리인테그레이션으로 얻은 이 X1R의 결과와 실제 서브맵 노드에 존재하는 이 n번째 스테이트 사이의 차이를 XEPR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이의 간격을 줄이도록 즉 이 엔드포인트가 보다 적합한 이제 서브맵을 표현할 수 있는 스테이트가 되도록 정의가 된다. 이 과정에서 이 X1L, X1R 그리고 이 X2분의 N 모든 스테이트들이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글로벌 맵을 정의하는 모든 서브맵 스테이트들의 정의가 끝났고 이 서브맵 스테이트들에 대해 옵티마이제이션이 진행이 됩니다. 이 옵티마이제이션은 이 글로벌 맵에 존재하는 모든 서브맵에 대한 매칭 코스트 펑션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서브맵으로 정의한 이 스테이트들 사이의 모든 매칭 코스트 펑션과 이제 이 IMU 프리 인테그레이션 에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에러들의 합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방법론의 전부였고 다음은 이제 실험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디제너레이티드한 환경에서 제한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증명하기 위해 왼쪽에 보이는 그림과 같은 시뮬레이션 환경을 만들어내고 그 환경 내에서 디제너레이션 한 세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루즐리 커플드의 대표인 리오쌤과 타이틀리 커플드의 대표인 페스트리오와의 비교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디제너레이션 환경이란 이 정도 오는 상황에서 앞에 이게 40m 정도 되는 환경을 세팅을 한 건데 그 스테이트 어, 이 구간에서는 앞에 15m까지만 보이게 하고 그 이외의 포인트들은 전부 잘라내는 환경을 그냥 디제너레이션이다라고 정의를 해서 이 구간에서 이 에러를 확인을 했는데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벨로시티 에러를 이렇게
컬러 맵으로 표현을 한 거고 빨갈수록 벨로시티 에러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디제너레이션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걸 보면 이 디제너레이트가 되자마자 이 벨로시티 에러가 커졌고 그 에러들이 점차 뒤로 전파가 되어 그 잘 최적화가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앞서 보셨겠지만 페스트리오와 리오셈에서는 이 디제너레이트한 환경에서 이런 식으로 에러를 보정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페스트리오가 리오센보다 조금 더 성능이 안 좋은 이유는 페스트리오는 아무래도 타이틀리 커플드하게 IMU와 레인지 이미지를 아니 레인지 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레인지 센서가 잘 안 들어왔을 때를 대처하는 능력이 별로 없다. 반면에 리오셈의 경우 독립적으로 IMU 스테이트도 추정을 하고 라이다 스테이트도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덜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정량적인 평가 지표이고 이 과정에서 IMU의 그 노이즈를 임의로 증폭을 시키면서 이 시뮬레이션 내에서 실험을 반복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IMU 노이즈가 높아졌을 때 두 방법론 모두 실패를 하였는데 글림만이 성공을 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까까지는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의 그 디제너레이티드 로버스트니스를 증명한 실험이었다면 이거는 리얼 인바이러먼트에서 실험을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환경은 좁고 길다란 복도의 환경이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 여기서는 실제 환경이기 때문에 GT를 얻기 위해 에이프릴 태그를 이용해서 GT를 얻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에이프릴 태그를 통해 얻은 GT와 이 글림의 트래젝토리 차이를 이용하여 이렇게 정량적인 평가를 진행을 했고 여기서는 페스트리오와 복셀 맵을 같이 비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오셈은 루즐리 커플드이기 때문에 이러한 디제너레이티드한 환경에 조금 더 강건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디제너레이티드 환경에서 약한 애들하고 비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도 어, 그림이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게 아무래도 모듈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 패스트 스테이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픽터들이 굉장히 많이 그 생성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센서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센서를 적용을 가능하다를 증명하기 위해 이런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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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노이즈가 굉장히 많은 포인트 클라우드를 얻어내는 이 카메라 같은 센서에서도 잘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뭐 TOF 카메라, 스테레오 카메라, 그리고 솔리드 스테이트 카메라, 스피닝 카메라에서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증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거는 뉴얼 콜리지 데이터셋이라는 데이터셋에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 그 정량적인 결과는 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위에 있는 거는 해당 데이터셋의 듀레이션 타임과 패스 길이를 의미하고 각각의 어, 데이터셋 내에 있는 데이터셋에서 성능이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팩터들이 생성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팩터들이 있음에도 이 GPU를 아주 잘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5만 개의 노드가 존재함에도 5Hz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한 컴퓨터의 스펙은 이제 인텔 i7 8700K와 이제 RTX 1660 Ti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또한 이제
이 부분은 오도메트리 에스티메이션의 어블레이션 스터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 복도나 코너와 같은 환경에서 KN에 서치를 했을 때 서로 다른 평면에 존재하는 애들에 대해서 그 전처리를 진행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을 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복셀 맵의 크기를 오도메트리에서 로컬 맵으로 갈 때, 그리고 로컬 맵에서 글로벌 맵으로 갈 때 이제 두 배씩 증폭을 시켰다고 했는데 그 증폭을 시킨 게 효과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실험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Surface Orientation Based Correspondence 자체는 별로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이제 다른 평면에 존재하는 애를 이제 가장 가깝다라고 찾는 환경이 없었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멀티맵 레졸루션의 경우 이제 효과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글로벌 매핑에서의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 이 엔드 포인트가 효과가 있었냐를 설명하기 위해 진행한 실험이고,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IMU 팩터만을 이용했을 때와 IMU 팩터를 IMU 팩터로만 두 노드를 연결을 했을 때, 즉 앞에 이 인터벌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두 서브맵 노드들 사이에 IMU 팩터를 연결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엔드포인트를 넣었을 때를 각각 실험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실험은 이제 IMU와 라이다 그리고 비주얼 라이다 IMU 라이다 IMU 플러스 루프 클로징까지 했을 때의 결과를 적은 것이고 뭐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컨클루전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GPU를 활용한 이 엄청난 팩터들을 통해 보다 좋은 성능을 내는 오도메트리 추정 방식을 제안을 했지만 그럼에도 이 디제너레이트한 상황이 좀 길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응이 불가능하다. 즉 IMU 데이터가 뭐 안 들어오는 상황이 좀 오래 지속된다면 잠깐은 버틸 수 있겠지만 그게 잘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레이더나 휠 오도메트리 같은 센서를 같이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러닝 베이스드 모션 에스티메이션 이제 IMU 데드 레코닝 같은 방식을 같이 사용한다면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